대장, 화내지 말고 들어줘요. 당신 책을 몽땅 모아서 불을 지릅시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당신은 바보가 아니니까 철이 들지? 인간이란 짐승이에요. 이봐요, 대장. 수첩 따위는 집어치우세요. 창피하지도 않소? 인간은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책을 안 읽어요. 글쓴이는 속으로 외칩니다. 조르바 말이 100번 맞아.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도대체 장돌뱅이 막노동꾼이 보여주는 저 침착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글쓴이가 화를 내기는커녕 거의 대꾸를 못하고 그의 말을 수긍한다는 사실입니다. 글쓴이가 조르바를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 인물로 스승으로까지 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도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조국 전쟁 이야기가 나왔던 그때. 조르바, 전쟁에 나간 적 있어요? 조국을 위해 싸운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소? 다 지나간 어리석은 짓거리죠. 다 바보짓이라고요. 조르바, 어리석은 짓이라니요. 조국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 말이 조르바를 자극합니다. 그가 목을 길게 뽑고 수염을 쥐어뜯으며 대장, 고지식한 생각으로 뭉쳐진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못 알아들을 거요. 맹세코 당신은 조르바 알아듣소. 나는 다 알아듣는단 말이요. 머리로는 알아듣겠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뭐 이런 식이겠죠? 대장이 말을 할 때 나는 대장의 팔, 다리, 가슴을 봅니다. 그게 당신 몸뚱이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닌가 보느라고요. 그런데 당신의 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치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도대체 대장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이요?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조르바, 당신은 조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소? 이 말이 또 그를 자극합니다. 그가 화가 나서 벽을 꽝 칩니다. 함석지붕이 쿵 울리고 그러더니 그가 웃옷을 벗고 바지를 벗어 던지면서 명령을 합니다. 등잔불 이리로 가져와 보시오. 내 몸을 비춰보시오. 불빛에 드러난 그의 몸에 깊게 파인 총탄 부상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그의 몸은 상처 투성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쪽을 보시오. 그가 등을 보여줍니다. 등엔 상처가 없죠. 알겠어? 이게 뭘 말하는지? 등에 상처가 없다는 건 비겁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인간이 될까요? 바지를 입고 깃을 세우고 모자를 쓰면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직 노새, 일이, 돼지 새끼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 형상을 닮았다고요? 우리들이요? 허허, 제기랄, 퇴! 그가 이빨들 사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물동이를 찾더니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는 내 몸 어디를 만지든 나는 신음소리가 납니다. 내 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대장, 거기 앉아서 그렇게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조르바가 겪은 게릴라전의 역사적 배경은요. 오스만 투르크가 약화되어 발칸반도에서 물러가던 20세기 초, 발칸반도는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죠. 이때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 주도권을 놓고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 주변 국가들이 날카롭게 대립을 합니다.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슬라브족, 게르만족, 라틴족으로 민족도 많고 종교도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으로 다양하고 국경선도 자고 나면 변한다고 하던 그런 시기죠. 사실 이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서 세계제 1차 대전이 발발이 되는 거죠. 조르바 얘기가 계속됩니다. 내가 반란군 게릴라에 들어가서 불가리아 신본놈 하나를 죽인 적이 있어. 이자는 밤이면 신부 복장을 벗어던지고 양치기 옷으로 갈아입고는 무기를 들고 그리스인 마을을 습격하죠. 그리고 새벽이면 돌아와 피를 씻어내고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놈은 그 며칠 전에도 그리스인 교사를 살해했죠. 나는 오양간으로 숨어 들어가 그놈을 처치했어. 멱을 따듯 목을 그었단 말이요. 며칠 후 보찜 장수 차림으로 다시 그 마을에 잠입을 했소. 대원들을 위한 빵과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검정 옷을 입고 맨발인 아이들 5명이 쪼로로 손을 잡고 서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계집애 셋, 남자애 둘. 제일 큰 놈이 한 10살쯤이고 가장 나이 어린 애는 아직도 젖먹이였는데 큰 계집애가 울지 말라고 뽀뽀도 하고 쓰다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얘들아, 너희들 어느 집 애들이냐? 큰 녀석이 그 조그만 머리를 쳐들고는 며칠 전 외양간에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럽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벽에 기대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가까이 와. 영국 금화, 터키 금화를 모두 땅바닥에 쏟고는 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구입했던 물건들도 모두 그들에게 줬죠. 그 길로 나는 도망쳤습니다. 저고리도 벗고 성당 부적도 갈기갈기 다 찢어 발기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나는 아직도 도망치는 중입니다. 조로바가 글쓴이를 쳐다보며 말을 해요. 그렇게 벗어났죠. 조국으로부터 벗어났다고요? 그렇소. 조국으로부터 벗어났고 신부들로부터도 벗어났고 돈으로부터도 벗어났고 탈탈 먼지를 털었죠. 세월이 흐를수록 난 털어냅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돼갑니다. 그가 입을 벌려 행복하게 웃어젖힙니다. 벗어났고 털어냈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이 책에는 비우고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글쓴이 카잔자키스 얘기인데요. 어느 날 그는 붓다의 비밀을 알았다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부처의 내부는 비었다. 내 정신을 비워라. 내 마음을 비워라. 이 대목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그는 부처도 하느님도 조국도 이상도 모든 헛개비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면서 책도 후반부로 가면 나는 손을 들어 부처에게 사라질 것을 명했다고 말하는 대목도 나와요. 부처에게조차도 사라져라 라고 한다면 이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고 하는 선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뜻이 아닌가요? 자유로워지려면 부처조차도 버려라.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런 거겠죠. 책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책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비움의 얘기가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글쓴이 카잔자키스가 자신의 분신이랄 수도 있는 나를 글 속에서는 35세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이 책을 쓴 것은 60세 때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인생도 되돌아보고 비움도 좀 되고 그래서 자유로움도 좀 느끼는 그럴 때이기도 하겠죠. 글쓴이는 책 여러 곳에서 형이상학적인 근심, 헛된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어려운 말 쓰면서 돌려 말할 필요 있나요? 조로바식으로 말하면 그저 탈탈 먼지 털듯 털고 가벼워지고 더 자유롭게 사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이 더 느낌이 있나 봅니다. 조로바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콧구멍으로 연기를 뿜어냅니다. 나에게 조국이라고 말했어? 대장은 그 잘난 종이 조각에 쓰인 잡소리나 또 읽으실 텐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조국이라는 게 있는 한 사람은 야수로 남게 됩니다. 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요. 그런데 대장은 어떻소? 글쓴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의자에 틀어박혀 앉아 펜과 잉크로 배우려는 것들을 이 사내는 칼로 다 풀어낸 것입니다. 글쓴이는 나는 위로조차 받을 수 없어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고 하고 한참 반응이 없으니까 대장 자는 거요? 이 바보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침대를 만지며 툴툴거리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집니다. 글쓴이는 말합니다. 그날 온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